안녕하세요, 오병만개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신청 종목 중에 MK전자라는 본딩 와이어 제품 생산 기업을 살펴볼 겁니다. 이 본딩 와이어라는 거는 반도체 조립 공정의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뉴스를 살펴보면은 MK전자가 상승한 날 히스토리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게 다뤄보신 적 있나요? 그냥 이렇게 종합시황 뉴스에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만들어주는데 그때 있었던 이슈들을 다뤄줍니다. 이런 거 보는 거 괜찮습니다. 한번 본인이 매매하는 종목에 이런 뉴스가 있나 살펴보시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챙겨보시면 관점이 추가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냐면 MK전자가 7월달에 8월달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있었던 이슈들, 반도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최대치 전망해서 올랐다. 오케이. 그리고 인텔 7나노 공정 도입 지연에 따른 수혜 기대감? 인텔이 나노 공정을 더 미세화하는 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왜 수혜가 될까요? 알아봐야겠죠?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더 작은 단위의 나노칩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에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이 선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더 미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나 방식이 중요하겠죠. 요새 가장 뜨는 방식이 EUV 방식이라고 빛을 통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방식이 요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이어 본딩 기술이 좀 뒤처진 기술이고 최근에 EUV 관련해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게 대세로 뜨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인 TSV라는 기술은 칩들 간 신호를 주고받는 길이가 짧아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전력 소모도 줄었고 완제품 크기도 더 작아질 수 있고 반대로 전극이 칩 외부로 삐져나와야 하는 와이어 본딩 기술보다 제품 크기를 30% 이상 전력 소모를 50%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이닉스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격이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쓰일 전망이다. 방금 본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와이어 본딩을 주력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이니까 이러한 실리콘 관통전극 TSV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인텔이 7나노 공정 도입 지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10나노 이하인 공정에서는 EUV 공정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MK전자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외형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별도로 봤을 때는 정체되어 있긴 해요.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지 않죠? 근데 연결을 통해서 지분법 이익을 통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보면은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2257억인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만 따지면 퍼가 30배 정도 위치에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 기업이 고성장이 가능하거나 미래성이 있어야지 이 밸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본업보다는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사업이죠. 신사업에 대한 주가 반영이 있고 정확한 거는 보고서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풀이를 해봐야 되는데 별도로 봤을 때는 이익이 늘긴 늘었는데 MK전자의 반기보고서를 살펴볼게요.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주요 제품 본딩 와이어가 매출 비중이 91% 차지하고 있어요. 주요 제품 가격 변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원자재 값은 떨어지면 좋고 주요 제품 가격은 오르면 좋은데 본딩 와이어 제품의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호재가 되겠죠.
주요 제품 가격이 올랐듯이 원재료 가격도 올라서 아쉬운 점은 있더라. 매출에서 본딩 와이어를 내수보다 수출에 좀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반기에는 전년 대비 내수 시장은 감소되었고 수출 시장이 커졌죠.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EUV 기계를 들여오면서 본딩 와이어 수요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기술이 뒤처져서 지금 고성장 중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K전자의 본딩 와이어 기술은 독일,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본딩 와이어 점유율이 MK전자 한국 기업이 세계 1등, 그리고 독일, 일본 순으로 점유율을 20%대 차지하고 있고, MK전자가 2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19년도 자료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성장이 한동안은 계속될 수 있어요.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어도. 근데 EUV 시장이 성장하면은 본딩 와이어 제품이 가장 큰 수요가 반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죠. 그래서 이 주력 제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실리콘 관통 전극인 TSV 방식으로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 구조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MK전자가 신규 사업을 아주 많이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MK전자의 사업의 성장성 부분을 살펴보면은 본딩 와이어는 21년까지는 평균 2에서 3%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고성장 사업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얘네들도 리스크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솔더 페이스트가 반도체, 전장 장비, 레진 그런 곳에 쓰이는 소재인데, 국내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처가 일본입니다. 이건 소부장에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MK전자가 1년에 5톤 생산해서 5억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한참 연구 중인 분야여서 큰 매출은 안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판로 개척과 연구가 잘 이루어지면은 주력 사업이 본딩 와이어에서 솔더 페이스트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MK전자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얘기도 있었겠지만, 사실 주는 2차전지 아니겠어요? 테슬라 상승으로 해서 2차전지 주가 올라갈 때 2차전지에 2자만 들어가는 기업이어도 다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매출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음극재 연구를 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반영이 됐는데, MK전자의 수준으로는 2차전지 음극재를 대량 생산하진 않고 샘플만 만들어서 배터리 업체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죠. 여기서도 불확실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슬슬 테슬라 고점 논란이 불거지면은 벤더 기업, 부품 기업 이런 곳들도 그만큼 반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반영이 많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는 LG화학 입장에서 보면 경쟁사들이 엄청 많아진 거거든요. 왜냐면 인기가 있는 산업은 너도나도 뛰어드니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조만간에 치킨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기업이라고 앞으로 무조건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건 아니고 이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품이 낄 때 가장 거품이 잘 낍니다. 그래서 거품 장세에는 거품이 낀 업종이 주가가 훨씬 더 잘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기업이 더 잘 올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꼭 알아두시라. 2차전지는 거품이 많이 꼈고 언젠가 이 거품이 너도나도 뛰어든 레드오션 시장으로서 치킨게임, 서로 간에 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경쟁하기 위해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상품을 납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분명 망하는 2차전지 기업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대기업들은 그 사업만 하지도 않고 총알도 탄탄하고, 그리고 그 구조의 다변화나 아니면 재무의
단단함 그런 것들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대한 영향은 없어도 그거는 기업의 존폐 가치를 논하는 거지 주가는 치킨 게임 때 주가가 오르는 기업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루하루 보면은 오를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테이프하고 필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아직은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기존의 주력 사업인 와이어 본딩 사업이 반도체 기업들과 연이 닿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진출을 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인 2차 전지나 2차 전지를 통한 차량용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테이프나 필름을 매출 발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매출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봐야 된다. 금속 재생 사업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본 사업에도 도움을 주는데 와이어 본딩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 금속 재생 사업을 통해 나온 금속을 통해서 원가비를 절감하고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개발과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향후에는 최대 연간 1200톤을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MK전자가 주력 사업은 위태롭고 앞으로 신사업들 솔더 페이스트, 2차 전지, 테이프, 필름, 금속 재생 사업 다 매출이 크진 않은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사업을 키워서 기업이 고성장하려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지는 기업과 좀 컨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K전자를 투자 중이시라면 꼭 주주총회나 임시주총 같은 거는 참석해서 기업의 대표를 맞대고 이 사람이 이런 글이나 기사로서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캐치해보는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기업 탐방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K전자의 연구개발 활동은 40여 명이 4개 팀을 이루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은 기업의 규모에 뭐 좀 걸맞는 수준. 연구개발비가 과하진 않고 매출액의 1.45% 정도 비율을 투자하고 있다. 매출액이 작은 기업은 아닌데 중요한 시기에 연구개발비가 크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워요. 그리고 계열회사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 MK전자 아까 실적 살펴봤을 때 연결 실적이 엄청 좋은데 별도 실적은 그저 그랬다. 그러면 연결 실적에서 이 실적을 좌우하는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기업인지 봅시다. MK전자가 비중 100% 다 가지고 있는 MK인베스트먼트를 살펴보면은 MK인베스트먼트가 한국토지신탁 지분 24.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6년도에 인수를 했고 MK전자의 손자회사로 들어왔는데 MK전자가 18년도에 한국토지신탁 11%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배구조의 자회사로도 들어왔죠. 그 탑업인 출자 현황에 보면은 MK전자는 18년도 2월에 지분을 취득했다고 나오는데 최근 사업연도 재무 현황에 당기순 손익이 400억 정도. 다른 기업들은 적자죠. 그래서 그 한국토지신탁의 매출과 이익에 따라서 기업의 연간 실적이 좌우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국토지신탁이 뭐하는 회사인가요? 네이버에 쳐보면 코하루라는 메이커 아시나요? 아파트 메이커? 이런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한국토지신탁이 이 신탁 사업이라 가지고 개발 신탁 그리고 도시 정비,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국내 점유율이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21%로 1위로 19년도에 기록을 했고요. 한국토지신탁의 주가를 보면은 16년도에 MK인베스트를 통해서 인수를 했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K전자가
18년도 2월에 인수를 했는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투자를 못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뭐 상황을 보면은 정권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부동산의 미래가 좀 밝았습니다. 근데 문정부 들어와서는 도시개발 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넣었죠. 그래서 이런 개발신탁과 도시재생하는 기업들이 각종 규제를 통해서 업황에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계획들이 틀어지는 바람에 입찰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됐다고 했었어요.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전의 실적을 통해서도 예측이 되는 이런 컨센서스 대비 역성장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한국토지신탁 같은 기업은 자산 총액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급등락하기는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좀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으니까 PBR이 1점대에서 2020년도에는 0.46 정도의 PBR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BPS, 지배주주 순자산을 생각했을 때에는 이 기업이 저평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MK전자 입장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저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는 절대로 호재가 아닙니다. 악재입니다. 보유기업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악재는 많고 진짜 계속해서 뭔가에 얻어맞은 듯한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MK전자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신사업들 있죠. 금속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솔더 페이스트 사업이라든지 2차전지 음극재 사업을 통해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MK전자가 인수했던 한국토지신탁의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부동산 규제는 규제고 도시 개발은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부동산 정책을 꾸렸고, 정부가. 그리고 MK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이 점점 증가하는데 중국의 와이어 본딩 사업이 점유율 1등을 기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사업 성장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MK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중국 반도체 사업을 따라가는 흐름을 그릴 수는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고, 저라면은 주력 사업이 와이어 본딩 사업이 약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한두 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저는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기업 분석 게시판에 올려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제가 골랐어도 분석해보면 이건 안 좋아서 여러분 단기만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근데 뭐 MK전자도 이 방송 가르쳐드리는 이 순간에 저도 도달을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좀 안 좋게 말이 자꾸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6,000원에 샀는데 지금 10,000원이야. 그럼 이 기업이 천사같이 보여. 진짜 너무 이쁘고 자세히 봐도, 찌푸려 봐도 선여고 천사야. 근데 이 기업이 실제로는 신사업의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른 것 같은데, 막상 MK전자 본 사업이 수출은 잘 돼도 장기적으로는 미래성 있는 상품이 아니더라. 주력 그 와이어 본딩 사업이. 그러면 와이어 본딩 사업을 꾸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MK전자 임직원분들이 꾸려 나가고 있잖아요. 금속 재생 사업, 솔더 페이스트, 2차전지 음극재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판로 개척을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매출이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상대 계약사들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공장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그 제품을 와이어 본딩 매출 나오는 만큼 만들고 이익을 만들고 개선을 해나갈지, 그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배경이 없고 그냥 이 사업을 할 거다라는 글자만 있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그 신사업에 대해서 글자만 받고 실물을 못 접해봤잖아요. 솔더페이스트 연구한다고 했지 뭐 엄청나게 매출을 발생한 건 아니고 아직 판로 개척 중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한 단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 있으면 IR을 통해서 기업 임직원 또는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미래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업의 IR 자료는 18년도 12월 19일 이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한번 신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줘야지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탕 없이 이 기업에 지금 이거 2차전지 사업도 한다고 하면서 매수를 한다면 정상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기업을 봤을 때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댓글에 이 사람이 엄청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다시면 그런 것도 관심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업이 스스로도 안 좋은 모습을 내비쳤으니까 제가 이렇게 봤지, 기업이 좋은 모습 내비쳤으면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점을 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보면은 어떡하냐, 이렇게 너는 너무 비관적이다, 어떻게 분석하는 기업마다 비관적이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면 저도 상처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고 본인의 관점을 주세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보는 건데 회사 측에서 좀 더 IR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18년도 12월 이후에 업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는 해요. 그리고 한국도시신탁 투자 잘못했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나도 많죠. 실효성은 몰라도 개발은 진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MK전자가 이유 없는 상승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신규 사업을 제외하면은 사실 주가가 중국 와이어 본딩 사업을 포함했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이 올해 한국토지신탁에서 뭔가 큰 건을 해가지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좀 잘 나올 거는 같습니다. 지금 125억인데 3분기 4분기 때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점점 갈수록 와이어 본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이는 지켜봐야 돼요. 작년 4분기 때 적자 나온 것처럼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코로나 이전인데도 적자가 나왔으니까 이익을 계산하기가 힘든데, ROE가 8%면은 기업의 기본 펀더멘탈로 8배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간 사이즈로 칩시다. 이번에 1분기 실적 잘 나온 거 있으니까 18년도 실적 지배주주 순이익 250억 정도만 나와준다면 멀티플 8 했을 때 적정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더라.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신사업이 잘 돼야 된다. 지난번 고점 때 MK전자의 시가총액이 2,600억, 2,7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원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만원이 시가총액 2,250억이면은 대충 지배주주 순이익의 8배 정도 한 거 맞죠? 이번에 분기가 1분기 때 잘 나왔는데 2분기 때는 평범해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안 나오고가 굴곡이 심해서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미래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공개 자료를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짤 수 있는 윤곽을 보여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신청 종목 중에 두산솔루스, 원익 IPS, 코스모 신소재, 오텍, SK바이오랜드 있는데, 제가 방송 자체는 금방 찍는데 편집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나중에 편집자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채널이 커진다면은 최대한 빨리 많은 신청 종목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종목, 구독자 신청 종목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 나아가서는 채널이 정말 커져서 영향력이 좀 생기면, 여러분 루보 사태 아시죠? 루보 사태 때 시총 5천억짜리 기업이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라는 그런 실물도 못 보고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의 초청을 받아서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또는 전부 다 공개는 안 되겠지만 뭐 연구소에 나아가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직접 살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실물도 찍을 수 있는 건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500만 게임이었습니다.